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자기 부모님을 그 집에 들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잔치를 열었지만 저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새로운 주인과 함께 나타났고 그들이 새 주인을 보았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열쇠 꾸러미의 열쇠들은 제가 피곤할 때면 유난히 더 요란하게 짤랑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것 같았죠. 그날은 정말 쉽지 않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부터 골치 아픈 일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생 중 누군가가 장난으로 화학실 문 열쇠 구멍에 껌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똑똑한 녀석이 1층 복도에 콜라 한 병을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바닥은 끈적거리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해서 1시간 반 동안이나 닦아내야 했습니다. 65세인 저는 이런 장난들을 더 이상 귀여운 아이들의 객기로 여기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웃음을 자아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저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1시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겨우 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숲길에 있는 집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우리 집 보도블록 바로 옆에 주차된 낯선 은색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김씨네가 새 차를 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차를 바꿀까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익숙한 현관 계단을 오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낯설고 너무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진하고 무겁고 남의 냄새였죠. 저는 현관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남자의 기침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들리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 저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은 뒤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22년 전 제가 직접 도배했던 그 꽃문의 벽지가 이제는 가장자리가 조금씩 뜨기 시작했지만 제게는 여전히 아늑하고 정겨웠습니다. 거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제 소파에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창가에 서서 거실과 부엌 사이의 벽을 가리키며 열심히 손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마치 마감재의 품질을 평가하듯 천장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고 머리숱이 적어지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는 웬일인지 주먹으로 벽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허물어야 해요. 지혜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튜디오형 주방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환하고 현대적이고요. 그리고 이 카펫은 정장 입은 여자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건 당장 치워야지. 그리고 전부 마루를 깔아야겠어. 남자는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의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7m는 되겠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김 여사, 마음에 드세요? 그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 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위층에는 방이 몇 개라고 했지? 침실 3개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서재로 만들거나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 남겨둘 수도 있고요. 저는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마치 자기들 소유인 양, 저는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 양, 이미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기요.
마침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지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이세요. 이철수 씨, 김영숙 씨. 남자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여사님, 지혜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을 놓지 않고 잠시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 사이 김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이제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 전체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새 집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그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실물이 훨씬 더 좋네요. 새 집이요? 제가 되물었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저와 김 여사 사이에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준수 씨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부모님이 여기로 이사 오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최근에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사시는 큰 집이 힘에 부치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 이렇게 큰 집은 이제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요. 내 연세에 제가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네, 이제 곧 칠순이시잖아요. 침실 3개의 2층 집이 왜 필요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어머님이 작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요. 거기엔 돌봄 서비스도 있고 여러 활동도 있잖아요.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집 대출은 다 갚았고 담보도 없잖아요. 저희는 누구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보상?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지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님 집값이랄까요? 네, 집값. 제가 반복했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어머님 집이라고는 할 수 없죠. 지혜는 이미 부드럽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발언권이 있죠. 우린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김 여사는 다시 소파에 앉아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의자 참 편하네. 텔레비전은 남겨두는 거지? 물론이죠, 엄마. 지혜가 웃었습니다. 전부 다요. 어머님은 짐이 많이 필요 없으실 테니까요. 저는 그 텔레비전을 쳐다보았습니다. 5년 전 낡은 텔레비전이 고장 난 후에 제가 산 첫 플라스마 TV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르고 후기를 읽고 판매원에게 물어가며 산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차고에 있을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기계 만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이철수 씨가 다시 줄자를 꺼내 소파에서 창문까지의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벽 색깔 어때? 다시 칠할까? 당연하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꽃무늬는 너무 촌스러워. 나는 밝고 현대적인 색으로 하고 싶어. 저는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처럼 마치 이곳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텅 빈 공간인 것처럼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혜야,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얘기 좀 해야겠다. 지혜는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이내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빠, 엄마, 일단 부엌 좀 구경하고 계세요. 거기도 재미있는 거 많아요.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뒤로 문을 닫고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혜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댄 채 지난 7년간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아이를 대하는 듯 침착하고 약간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변화라는 게 항상 스트레스라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세요. 어디 한번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렴. 정말로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집에 7년 전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 없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누가 결정하는데? 그냥 계산해 보세요. 지혜는 제 말을 듣지 않는 듯 자기 할 말만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월급은 많지 않으시고 관리비, 세금, 수리비, 집도 우리처럼 늙어가잖아요. 계속 돈이 들죠. 만약 갑자기 큰 고장이라도 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요? 내 집은 내일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수 씨는 어머님의 유일한 상속인이잖아요. 지혜는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거의 애교 섞인 톤으로 바꿨습니다. 언젠가는 어쨌든 집이 그 사람에게 넘어갈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냥 그 과정을 조금 앞당기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과정을 앞당기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 씨랑 제가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이 여기로 이사 오시고 어머님은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께는 저희가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릴게요. 작고 아늑한 곳으로요. 아니면 요양원도 좋고요. 거기엔 의사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잖아요. 재미있을 거예요. 지혜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오직 내 명의로만. 물론이죠. 그녀가 재빨리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준수 씨는 어머님 아들이고 유일한 상속인이잖아요. 도의적인 발언권이 있죠. 그리고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고요. 부엌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오븐 좀 봐요. 엄청 크네. 통오리 구이도 할 수 있겠어. 심장이 불쾌하게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오븐은 제가 불과 1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모델을 비교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있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님, 대단하시네요. 여기 정말 잘 꾸며놓으셨어요. 지혜가 씩 웃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집값으로 얼마를 제한할 생각이니? 지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셨을 때 가격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보상금 정도요? 20년 전에 2억에 샀어. 지금은 최소 10억은 할 텐데.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죠. 동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야, 이 집은 팔지 않아.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준수 씨는 어머님이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는데요. 준수?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애, 지금 어디 있니? 차고에서 뭐 만지고 있겠죠. 늘 그렇듯이. 그녀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뒤뜰로 나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혜가 제 등 뒤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리 다 얘기로 풀 수 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거운 차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수는 낡은 오토바이 밑에 누워 있었고 그의 다리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록 발라드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공구들이 흩어져 있고 더러운 헝겊과 빈 맥주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움찔하며 오토바이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욕을 내뱉으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는 집으로 통하는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혜가 벌써 엄마랑 얘기했구나. 응,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높은 의자에 앉아 손에 스패너를 들고 손가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할 때면 늘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있잖아, 엄마.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간단하지가 않지, 우리는.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어. 모두가 만족하도록. 모두라니, 그게 누군데? 지혜랑 그 부모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문제 있어. 무슨 문제? 돈 문제. 심각해. 구체적으로. 그는 잠시 침묵하며 바닥 어딘가를 쳐다보았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이야. 마침내 그가 내뱉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대출? 차, 카드, 주택담보? 지혜가 3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어. 부서가 없어졌대. 나 혼자 벌고 있는데 감당이 안 돼. 은행에서는 이미 경고장도 보냈어. 차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라디오만이 잃어버린 사랑과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한 노래를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공구 상자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빚을 갚기 위해 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거니? 그는 지치고 고단한 38살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러고 싶지 않았어. 지혜가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우리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네가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넌 성인이고 내 가정이 있고 내 빚이 있어. 내 문제는 내 문제야. 그리고 내 집은 저는 눈을 뜨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집은 나의 요새다. 그는 시선을 피하고 스패너를 다시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혼란스러웠어. 그럴 수 있지. 제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네가 스스로 풀어야 할 거야.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이철수 씨와 김 여사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벽 색깔과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 앉아 휴대폰을 넘기며 새로운 대화를 두려워하는 듯 이따금 제 쪽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제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늙은 단풍나무 가지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단풍나무는 제가 20년 전 이 집을 산 첫 해에 직접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느다란 막대기였지만 이제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 더운 날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황금빛 잎을 흩뿌렸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랐습니다. 2003년 봄. 그때 43이었던 저는 이 복도에 서서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보며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때 저와 준수는 막 그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였습니다. 준수는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음울하고 말없는 10대였고 저는 지쳤지만 새로운 삶을 일구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학교 시설 관리인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사무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첫 계약금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으로 냈습니다. 가구는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할인 매장에서 옷장을 사고 세일할 때 소파를, 할부로 주방 가구를 장만했습니다. 천천히 집을 수리했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수도꼭지를 갈고 장판을 깔았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을 제 손금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 하나, 벽에 팬 자국 하나가 모두 제 삶과 노동,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사람들이 제 소파에 앉아 무엇을 허물고 바꾸고 다시 칠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내 집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길은 이미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봄풀 냄새로 따뜻했습니다. 시내 중심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최 실장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판은 항상 정직한 거래,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접근이라는 문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커피 향과 비싼 향수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데스크에는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의례적인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인중개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15분 후에 최 실장님이 시간이 되십니다.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잡지가 놓인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집을 유리하게 파는 법, 당신의 이상적인 주거 공간, 부동산 투자 같은 번쩍이는 안내 책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하얀 울타리가 있는 2층 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남의 집을 행복하게 차지한 사람들이겠지.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사무실에서 둥근 얼굴에 짧은 머리, 가벼운 걸음걸이를 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비싼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과시하는 사치스러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숨쉬는 과정조차 미소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최 실장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죽 의자가 놓인 넓은 공간, 벽에는 자격증, 웃고 있는 고객들의 사진,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그가 노트를 펴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명확합니다. 집이 제 명의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제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나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네, 아주요. 아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집이 여사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다면 오직 여사님만이 집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는 등 어떤 행위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도, 자녀도, 심지어 배우자도 여사님 외에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요? 그때는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거나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법이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살아계시고 법적 행위 능력이 있는 한 오직 여사님의 결정만이 유효합니다.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요? 최 실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얼마든지 발언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여사님 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 제가 집을 팔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빨리 가능한가요? 그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집을 평가하고 사진을 찍고 광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여사님께서 급하게 팔고 싶어 하신다면 일주일 안에 구매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 여사님 동네에 급하게 집을 구하는 고객이 몇 분 계십니다. 수수료는요? 거래가의 0.5%의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략 집값이 10억 원 정도라면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합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일시 집안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갈등이 있으시군요. 가족 문제. 알겠습니다. 직업윤리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는 제 앞에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님 결정하시면 전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집을 파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끈 채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그림자들이 움직이며 웃고 토론하고 마치 자기 집인 양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에는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이철수 씨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커튼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꽃무늬 벽지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마침 잘 오셨어요. 김 여사가 기쁘게 저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걸 골랐는지 몰라요. 이것 좀 보세요. 금태 두른 식탁보. 정말 축제 분위기 나죠? 그리고 이건 냅킨이에요. 이철수 씨가 무늬가 있는 종이 냅킨 한 묶음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진짜 파티를 열어서 이웃들과 인사도 나눠야죠. 저는 가방을 구석에 놓고 외투를 벗은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언제 하기로 정했나요? 물론이죠. 김 여사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딱 좋은 시간이죠. 이미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모두에게요? 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기쁘게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가 이메일로 전체 공지를 했어요. 이씨 가족이 숲길로 이사합니다. 따뜻한 가족의 밤에 초대합니다. 라고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보냈다고요? 물론이죠. 우리 지혜가 얼마나 체계적인데요. 손님 명단, 메뉴, 음료까지 전부 미리 다 생각해뒀어요. 아, 박 여사님, 내일 우리 진짜 축제를 벌일 거예요. 축제, 제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웃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럴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이사 온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김 여사가 봉지를 부스럭거리며 식기를 옮기는 소리, 거실에서 이철수 씨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는 소리, 지혜와 준수가 전화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일어나 차를 끓이고 식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운 뒤 그들의 쇼핑백을 구석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목욕 가운을 입고 나타난 김 여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날이네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테이블도 놓고 안주도 준비하고 물론 집도 장식해야죠. 이 서방이 어제 화환 장식을 가져왔어요. 거실에 걸면 예쁠 거라고 지혜가 그랬어요. 아주요. 저는 목소리에 담긴 비꼬는 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저희 시내에 좀 다녀올게요. 김 여사가 알렸습니다. 음료수, 꽃, 그릇 같은 걸 좀 더 사야 해서요.
지혜가 식탁보랑 초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철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오후에 제가 일 때문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거예요. 물론이죠. 이철수 씨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즐겁게 산책하면서 필요한 거 다 사오겠습니다. 그리고요, 김 여사가 장갑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거실에 걸 새 샹들리에도 골라야 해요. 뭔가 현대적인 걸로 하고 싶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그들이 전등과 색깔과 커튼 길이에 대해 활기차게 의논하며 은색 소나타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을 때 저는 완전한 정적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후 3시에 최 실장이 첫 번째 구매자들과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여러 방을 환기시키고 먼지를 닦고 만약을 대비해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호텔 주인처럼 느껴졌지만 제가 기다리는 손님은 이 시내가 보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에 입구 도로에 첫 번째 차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들을 안으로 맞으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서류철과 휴대폰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젊은 여성은 꼼꼼하게 방을 둘러보고 벽을 만져보고 난방과 수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바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예산을 초과하네요. 그들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30분 후에 두 번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집 전체를 둘러보고 세금과 가스, 전기 요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집이 아늑하네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 집 같아요. 하지만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힘들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들 역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최 실장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분들, 농부 가족을 기다려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4시에 낡은 픽업 트럭이 도착했다.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키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소박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선한 눈을 가진 그의 아내가,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한 말은 체격의 딸이 따랐습니다. 황철민입니다. 그가 단단한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정미경과 딸 하늘입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꼼꼼하고 조용하며 허세 없는,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집 구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 황철민 씨는 마치 모든 사소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실 수도꼭지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부엌 찬장을 열어보고 계단의 나무 난간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직접 수리하셨군요. 그가 난간 옆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칠했어요. 아들이 도와주고요. 정미경 씨는 모든 방을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고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부엌이 넓네요. 그녀가 냉장고 문을 쓰다듬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리하기 좋겠어요. 하늘아, 여기 얼마나 넓은지 봐. 딸이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보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학교까지 가깝겠네요. 여기서 학교 다닐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전학 올 거예요. 지금은 편도 1시간씩 걸리거든요. 아빠가 태워주시는데 이제는 제가 버스로 다닐 수 있겠어요.
황철민 씨가 지하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가 좋네요. 새 건가요? 네, 작년 겨울에 설치했어요. 잘하셨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선도 새 거고 지붕도 깨끗하고. 그는 감탄사 없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노동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침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전에 준수가 쓰던 방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방은 비어 있나요? 네, 지금은 손님 방으로 쓰고 있어요. 하늘이가 좋아할 것 같네요. 그는 딸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떠니? 좋아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서 황철민 씨는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최 실장님께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압박 없이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정사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공평하네요. 이 집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게 공식적인 제안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면 내일 오전 10시에 가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심사 중입니다.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의 소유한 토지도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하루 정도 필요합니다. 황철민 씨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요, 황철민 씨가 문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거래가 성사되면 이 집을 소중히 다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으셨는지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최 실장도 작별 인사를 하고 서류를 처리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집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에 이철수 씨와 김 여사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상점에서 산 봉투, 천뭉치, 그리고 새 식탁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가 얼마나 쇼핑을 잘했는지 몰라요. 김 여사가 식탁에 쇼핑한 물건들을 늘어놓으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새 샹들리에 초, 와인잔. 내일은 진짜 축제가 될 거예요. 이철수 씨는 공구 포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새 드릴을 샀어요. 지하실의 작업실을 어떻게 꾸밀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침실 벽지를 골랐어요. 김 여사가 기쁘게 덧붙였습니다. 아주 밝고 자잘한 무늬가 있는 걸로요. 정말 아늑할 거예요. 저는 문설주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일 저녁 이 집에서 벌어질 장면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즐기게 내버려 두자. 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는 어디든 나가서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일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물론이죠. 김 여사가 행복하게 손뼉을 쳤습니다. 저희 마침 쇼핑몰에 가려고 했어요. 축제용 식탁보를 하나 더 골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초도. 이철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꽃도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내일 어떤 손님들이 올지, 그리고 불과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부엌 식탁 위로 쏟아졌고 그곳에서는 동틀녘부터 이미 분주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샐러드용 채소를 썰고 있었고 이철수 씨는 쟁반에 와인잔을 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자신들의 금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김 여사가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날이에요. 날씨가 주문한 것처럼 좋네요. 네, 제가 응답했습니다. 정말 변화의 날이네요. 정말 그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웃들과 인사하게 될 거예요.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화환 장식을 걸 거예요. 이철수 씨가 전구가 달린 꼬인 전선을 손에 들고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빈 찻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11시에 제가 일 때문에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준비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이죠. 이철수 씨가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서두를게요. 정확히 11시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턱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새하얀 원피스에 완벽한 머리 모양, 환한 미소를 띤 지혜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어머니 뺨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여기 정말 멋지네요. 파티 준비는 다 됐어요? 거의 다.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접시 놓고 안주만 차리면 돼. 지혜 뒤를 따라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맸지만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흐릿하고 움직임은 뻣뻣했습니다. 엄마, 그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안녕,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 음료수 좀 놓을까요? 그가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려는 듯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몰래 정원으로 나가 깊은 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사시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오후 1시부터 첫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누군가는 과자 상자를, 누군가는 그저 따뜻한 말을 들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길 건너 집의 김은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껴안고 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이사는 항상 좋은 일이죠. 어디로 이사 가세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바로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직 고르고 계세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어머님께 새로운 장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자유, 더 적은 걱정. 물론이죠. 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대의 여성에게 큰 집은 필요 없어요. 괜한 짐이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이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이웃, 개 2마리를 데리고 온 부부, 그리고 이웃 골목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더 왔습니다. 거실은 대화와 웃음, 건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여사는 와인을 따르고 이철수 씨는 지하실에 만들 미래의 작업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작업 공간을 꿈꿔왔어요. 그가 이웃 남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목공을 할 거예요. 혹시 주문 제작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침실 벽지를 이미 골랐어요. 김 여사가 여자들에게 기쁘게 말했습니다. 은은한 은색 무늬가 있는 하늘색으로요. 정말 아늑할 거예요. 이웃들은 감탄하며 그녀의 안목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서서 찻잔을 손에 들고 이 모든 것을 마치 남의 연극을 보듯 지켜보았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게는 역할이 없는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에 몇 사람이 더 왔습니다. 이제 집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웃고, 남자들은 지하실에 서서 이철수 씨가 선반을 어디에 걸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2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수는 창가에 혼자 서서 생각에 잠긴 어딘가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우리 시선이 마주치면 그는 재빨리 눈을 돌렸습니다. 시계가 4시 15분 전을 가리켰을 때 저는 현관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2대의 차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최 실장의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황철민 씨의 낯익은 낡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무언가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 실장은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고 황철민 씨는 깔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최 실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우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는 집 뒤뜰의 텃밭에 대한 계획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철수 씨는 누군가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으며, 지혜는 이웃 여자들에게 새 벽지 샘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크고 정중하게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 집 매매건으로 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여러분, 제가 전체의 웅성거림을 덮을 만큼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제 부동산 중개인이신 최 실장님이고, 이분은 제 집의 구매자이신 황철민 씨입니다. 방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멎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손에 와인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혜는 분필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매자요?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황철민 씨는 제 집을 진심으로 사고 싶어 하시고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웃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지혜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이사 준비를 했잖아요. 저희가 모두를 초대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구나.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소유야. 거실에는 긴장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 웃고 안주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든 손님들은 이제 와인잔을 손에 든 채 당황하며 저와 지혜 그리고 황철민 씨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 여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준수 씨와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희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제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준수 말은 들었지만 결정은 내가 직접 내렸어. 그때 이철수 씨가 아직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뭔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구매자 말입니까? 저희가 이 집을 사려고 했는데요. 최 실장이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잡지 테이블 위에 놓고 그것을 열어 첫 장들을 꺼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공식적으로 박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사님께서는 제 고객이신 황철민 씨와 거래를 체결하고 계십니다. 김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넘어질까 두려운 듯 손에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저희는 이미 수리 계획도 다 세웠는데 벽지도 사고
식탁보도, 샹들리에도 당신들이 샀겠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들에게 이 집을 판 적은 없어요. 이웃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와인잔을 창턱에 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출구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지혜야. 이철수 씨의 목소리는 이미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다 해결됐다고 말했잖니. 아빠, 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준수 씨가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반대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창가에 서 있던 준수가 마침내 돌아섰습니다. 엄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란 없이 해결하면 안 될까?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였어. 저는 그를 한 번도 제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수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어른이야. 좋은 뜻이었다면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나와 이야기했어야지. 황철민 씨는 곁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서류철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거의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모두를 초대했고 초대장도 보냈고 모두에게 이사 온다고 말했는데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웃 여러분, 아직 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아직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른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사님 권리예요. 누군가는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사과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나갔습니다. 10분 후, 거실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지혜가 제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수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너희 모두가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준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기력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나 장인, 장모를 변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제 앞에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박 여사님, 준비되셨으면 서명을 시작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황철민 씨도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펜을 꺼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 여사가 축제용 꽃무늬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소파 끝에 앉아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같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첫 번째 서명을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거래는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황철민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사님 집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모아 서류철을 닫고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의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하얗게 질린 얼굴의 지혜만이 벽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짐을 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두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집 안에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전처럼 공기 전체가 빽빽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식탁 위에 빈 접시를 응시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 여사는 오늘 아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들고 다니던 그 금태둘은 식탁보를 손에 든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그것을 손 안에서 구기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준수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부모님에게로, 휴대폰을 집었다가 다시 식탁에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벽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차통을 꺼내 한 스푼을 넣고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천천히. 어차피 곧 그들은 자신들의 쇼핑백, 벽지, 식탁보, 초를 챙겨 떠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15분쯤 지나 준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봐. 그는 내 맞은편 식탁에 앉아 내 찻잔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게 다르게 되길 바랐어. 정말이야. 알아.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고, 지혜는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나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나한테 쏠렸어. 준수야, 제가 그를 차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어른이고, 내 가정이 있고, 내 문제가 있어. 하지만 이건 내 집이고, 너도, 지혜도, 내 장인 장모도 나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가 없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라. 안 그럴게.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돈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500만 원은 줄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 지혜가 일하러 나가는 거야.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마케팅이 아니면 판매원, 웨이트리스, 청소부, 뭐든지. 집에 앉아서 기적만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너는 주말이나 저녁에 부업을 구하는 거야. 선택의 여지 없어. 알았니?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집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절대로. 여긴 내 영역이야. 너는 손님이고. 알았지? 알았어. 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가서 지혜한테 말해. 내장인 장모님께도 짐 쌀 시간이라고 전하고. 그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낮게 들리는 목소리, 김 여사의 흐느낌, 지혜의 신경질적인 말, 준수의 조용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물건들을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보, 벽지, 화환 장식, 식기 상자. 이철수 씨는 자신의 작업실을 위해 샀던 공구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저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잠시 멈췄습니다. 박 여사님.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준수는 작별 인사를 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을 때 저는 현관에 서서 정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최근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정적은 예전처럼 정겨웠습니다. 나의 정적. 저녁에 저는 방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각 창가에 멈춰서서 벽과 창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침실의 낡은 옷장, 부엌의 타일, 복도의 꽃문의 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집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진한 차를 끓이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3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웃 동네에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아늑했고 1층에 공원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황철민 씨와 그의 아내, 딸은 그동안 제 옛집에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방 크기를 재기 위해, 그 다음에는 남은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의 아내 정미경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옷장, 타일, 이 아늑함, 남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보존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준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들어왔어.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너희는 어때? 지혜는 매장에서 판매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어. 나는 에어컨 설치 부업을 시작했고, 힘들지만 잘 해내고 있어. 그거 잘 됐네. 엄마, 언젠가 우리 가족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편하게.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 다 첫 월급 받은 후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모든 방을 둘러보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마당의 늙은 단풍나무 옆에 멈춰서서 거친 나무 껍질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고마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에게 하는 말인지 집 자체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여행 가방들을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황철민 씨 가족이 이미 상자를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손에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조용하고 진지한 눈을 가졌던 하늘이는 창가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집이 이제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조용한 공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자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